저 또한 연내에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횟수라던가 뭐 시기라는 게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근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상승기가 있었고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번에도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코빗 리서치의 최윤영입니다. 저는 코빗에 2022년 1월부터 조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코빗에서 리서치 관련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사임당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한데요. 어떤 요인들 때문인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지금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가격 보시면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의 상승세는 10월부터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주된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그런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상승세가 주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한 3-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현물 시장 쪽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ETF, 승인된 ETF로의 자금 흐름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주된 흐름으로는 일단 1월 초에 현물 ETF 쪽에서 이게 물론 지금 보시는 차트에는 선물 ETF도 있어요. 근데 주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현물 ETF로 바뀌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네모로 표시해드린 부분이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현물 ETF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의 흐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팍 막대 그래프가 이제 주저앉는 흐름들은 거의 GBTC라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 운용사의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상품에서 자금이 굉장히 크게 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 GBTC 상품으로 자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흐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총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자금의 수급 여파에 따라서 이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물 시장.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같이 장 흐름이 뭔가 상승폭이 조금 컸을 때는 추가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엑스트라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추가 상승이나 베팅에 굉장히 많은 계약이 이제 나열을 하다 보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체결되지 않은 계약들이 이제 쭉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제되지 않은 약정이 그래서 증가를 하게 된다고 보는 건데 그 결제 약정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상승하지 않고 지금처럼 상승 흐름이 조금 주춤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들이 청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산되는 거는 결국에 롱에서 숏으로 자금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건데 숏 포지션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는 거는 결국에 매도로 비트코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 조금 더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주춤하게 된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매크로 이슈죠. 근데 매크로 이슈는 왜 그러냐면 한 1-2주 전에 미국 CPI가 3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상회가 되면서 이거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뒤로 지연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시장에 커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 더 주춤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새 중동 우려도 커지면서 유가가 아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렇게 됐을 때는 다음 달 CPI 아니면 다음 달 물가 지표가 더 높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또 다시 지연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장이 주춤하게 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현물 시장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어떤 작은 흐름들, 그게 약간 둔화됐다는 거.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 상승에 어떤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1, 2주 전에 이제 CPI가 좀 예상치 상회됐다는 거. 요 매크로 이슈도 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나중에 또 말씀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일단 수치적으로 딱 말씀을 드려야지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말에 항상 이제 전망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거기서는 저희는 시총을 기준으로 전망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전망을 하는데 물론 매크로도 있고 뭐 시장 주요 이슈를 기준으로 전망은 하는데 수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4조 5천억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시총이 증가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장으로 갈 거고 그런 어떤 방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 이유로 또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시총을 중심으로 수치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은 시총 기준으로 가격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그게 12만에서 13만 달러 정도.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조금 올랐지만 그 당시에 계산을 원화로 했을 때는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기준으로 또 계산을 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희 분석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저라면 지금 9,5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이 약간 주춤한 감이 있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2월 말 가격은 원화 기준으로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속도를 봤을 때는 사실 한 번쯤 조정이 있을 법했다는 거. 물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정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저라면 큰 어마운트, 왜냐면 이게 반감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반감기 전후 했을 때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이게 소량으로 조금씩 DCA 하시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환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율이 오르는 이유와 비트코인과 오르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같이 뭐 중동 이슈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다면 환율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결국에 달러 가치인 거고 달러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성은 약간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금리 인하 어떻게 될까요? 금리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금리는 결국에 지금 저희가 1, 2주 사이에 확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FOMC에서 연내 점도표 나왔을 때 막 시장에서 환호를 했어요. 그 점도표를 보고 시장이 환호한 이유는 0.75%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 한 번에 FOMC가 금리를 내리면 0.25%포인트씩 내리기 때문에 연내에 3번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가 작용을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자산 시장이 어떤 환호를 한 건데 지금은 2주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동 이슈도 있지만 CPI가 빵 예상치보다 상회하니까 자산 시장이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주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랑 관련해서 IMF 총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뷰를 했었어요. 저 뭐라고 그러냐면 연내에 특히 하반기에 선진국 중심의 어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다만 선진국별 금리 인하 시기는 그 결정 시기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말하는 데이터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뭐 CPI, 물가지표, 고용지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연내에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횟수라던가 뭐 시기라는 게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근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총선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들 그리고 앞으로 그 입법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보시면 4.10 총선 때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야가 내세웠던 공약을 이제 기사에서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일단은 민주당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상. 그런데 국민의힘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당시에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뭐 ICO의 뭐 단계적 허용이라던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던가.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세, 아까 말씀하셨던 과세 상향 등을 내세웠어요. 근데 물론 다 여기서 의미를 이제 꼽자면 결국에는 이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업계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뭔가 현물 ETF도 승인해 주려고 그러고 ICO도 허용해 주려고 하고 과세 같은 것도 유예한다거나 상한선 해주겠다. 약간 이런 입장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전보다 우호적이라는 점은 시장의 플러스지만 이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사실은 이 공약이 이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선고용으로 끝나지만 않으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뭔가 이런 공약만 봤을 때는 이게 이행 여부를 뭐가 이행될지는 사실 저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격에 대한 영향까지는 아직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감기는 결국에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가격 결정이 수요랑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장기적으로 상승 요소는 맞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전후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 변동성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채굴업체를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굴업체 입장에서도 이게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채굴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양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 더 많은 비트코인이 사실 굉장히 대량으로 나오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채굴업체의 어떤 매도 압력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움직임들, 이런 걸 생각하셨을 때는 반감기 전후에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이제 그거랑 플러스해서 그러면은 반감기가 가격에 굉장히 굉장한 상승 요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번 과거에 상승기가 있었고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번에도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 대비했을 때 시장에는 이미 비트코인 유통량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뭔가 신규 공급량이 반으로 준다고 해서 그게 유통량이 이만큼 있는데 신규 공급량이 반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지만 그러면 그거 뭐 가격 여파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얘기를 왜 했냐면 시장에는 내러티브도 중요하거든요. 시장은 이미 과거에 반감기 직후에 전후에 가격이 상승했다는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라는 건 분명히 공급 감소 측면이나 내러티브 측면에서 장기적인 상승 호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 언제 올까요? 반감기가 저희 그 코빗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이벤트 딱 홈페이지에 며칠 남았다고 딱 뜨거든요. 그거 날짜 확인하셔도 좋고 또 다른 이제 거래소라든가 뭐 해외 거래소에서도 반감기가 며칠 남았다고 디데이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 확인하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감기 이전에 사야 할까요? 항상 듣는 질문이 특히 요번에 원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이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약간 그 두 가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언제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로 들어가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큰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장기로 보시면서 지금처럼 뭐 1억이 약간 조금 저희한테 큰 뭔가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큰 가격선이 됐다면 1억보다 조금 내려갔을 때 지금처럼 9,500만 원이다. 이러면 뭐 일정 금액을 좀 사서 뭐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래서 적립식 투자로 언제든 들어가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현물 ETF 승인으로 기관 자금 유입 물꼬가 트였어요. 근데 그 물꼬가 트였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면 이게 승인했다고 그래가지고 기관 자금이 막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결국에 비트코인 ETF라는 거는 미국에도 승인됐고 지금 홍콩에도 승인됐고 여러 나라에도 승인될 거고 또 미국만 봐도 여러 유통 채널이 있는데 이 유통 채널 하나하나에 비트코인이 온보딩되는 그러니까 온보딩이라는 건 결국에 이런 거예요. 어떤 기관들이 뭐 전문 자문사라던가 아니면 은행이라던가 뭐 브로커 딜러 같은 어떤 유통 채널들이 이 제품, 이 ETF 너무 좋다. 실사를 거쳐서 ETF 너무 좋은데 이거를 고객한테 한번 보여줘 보자 하고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을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단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통해서 2, 3년 동안 온보딩 된다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쭉 자금이 앞으로는 계속 들어올 거고 이런 유통 채널을 통해서 ETF라는 걸 통해서 비트코인이 점점 투자의 관문이 열린다는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정표가 된 거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들어가셔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에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리서치가 있을까요? 저희는 기관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뭐 금도 있을 거고, 뭐 채권, 주식 이런 여러 가지 주식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셨을 때 이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같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을 것이냐 이거를 봤는데 그때 비율이 한 10에서 20%였어요. 기관 투자자들 포트폴리오에서. 그리고 실제로 피델리티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훨씬 일찍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는데 최근에 피델리티의 4가지 펀드가 있거든요. 액티브하게 운용되는 ETF가 있는데 그 ETF에 비트코인을 한 1에서 3% 정도 할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군으로 이제 입지를 다지게 된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크립토 쪽에 한 10% 정도 들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저는 좀 늘려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을 좀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홍콩의 이번 ETF 승인은 호재가 맞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거냐,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리서치 센터에서 분석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치적인 부분은 어떤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저희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캐나다 같이 일찍 현물 ETF를 승인한 나라처럼 아무래도 좀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아시아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량이 미국 시장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은 법적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막혀 있다고 해도 국소수라도 만약에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치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제 에릭 발추나스라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홍콩의 이번 승인이 미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홍콩의 미국 시장 사이즈가 좀 작고, 그리고 지금 참여한 분들이 그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어가지고 앞으로 블랙록 같은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참여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자금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수수료가 얘네가 조금 높아요. 운용 수수료가 미국 같은 경우는 높다고 하는 GBTC가 1점 얼마인데 홍콩 같은 경우는 1%에서 2%까지도 운용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번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규모, 유입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거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각국의 비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각국은 지금 그래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최근에 공적 연금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있었고, 또 영국 쪽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 금융당국이 FCA라는 금융당국이 있는데, 이 FCA에서 최근에 원래는 막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영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가 올해 4월에서 6월 꼭 그 가상자산 ETN을 제출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받겠다라는 성명을 내놓거든요. 근데 왜 ETN이라고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서 ETF 대신에 ETN이나 ETP라는 걸 쓰는데, ETN이라는 거는 결국에 가상자산 지수를 연동한다는 거에서 ETF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만 ETN이라는 거는 그냥 채권? 일종의 채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영국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 투자자한테만 이제 투자를 허용했다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일본이라던가 홍콩, 미국, 영국, 유럽은 이미 승인을 했고 캐나다 이런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ETF의 어떤 허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ETF 허용에 호의적인 시선인가요? 호의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요새 미국 SEC 같은 경우도 증권성 이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유니스왑이라는 디파이 세계 최대 규모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그 유니스왑에 대해서도 좀 증권성 관련해서 미등록 증권 거래했다. 그 이전에도 디파이를 우리는 거래소라고 본다. 이런 발언을 계속 얘기하면서 증권성 쪽으로 조금 디파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싶어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바뀐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물 ETF 승인은 이번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정작 기관들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실제로 아크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15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치솟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게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갤럭시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 ETF 승인 전에 예측한 건데 이 자료가 보면은 온보딩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자금 유입 정도를 예측한 거라서 이 자료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지금 공유해드리는 슬라이드 보시면 일단 ETF가 승인되게 됐을 때 자금 유입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좌측에 도표를 보시면 먼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미국 자산관리 업계의 자금부터 그러니까 총 운용자산,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만큼 있느냐 이것부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유통 채널별로 나눴어요. 맨 처음에 브로커 딜러, 은행, 그리고 RIA라는 거는 결국 전문 투자 자문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총 운용자산으로 해서 다 더했을 때는 48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48조 3천억 달러에서 만약에 요거의 10%만 투자를 하고 결국에 자기네 포트폴리오의 1%만 비트코인 ETF를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온보딩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은행이나 여기 보시는 브로커 딜러 같은 경우는 규제적으로 봤을 때 심사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게싱하는 게 여기 작게 쓰여져 있는 걸 보시면 이어 1에는 25% 정도 온보딩 될 거고 이어 2에는 50%, 이어 3에는 75%지만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이어 3까지는 결국에 100% 다 온보딩 될 거라고 게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쫙 온보딩 되는 순서 그리고 자금이 유입되는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첫 해에 비트코인 ETF로 140억 달러가 유입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40억 달러면 굉장히 큰 규모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수치가 맞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온보딩의 흐름을 계략적으로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고 봤을 때 그냥 10% 정도의 총 시장 중에서 10% 정도가 1%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았을 때를 가정해 봤을 때 첫 해에만 140억 달러가 유입된다. 이런 가정을 봤을 때 2030년에 1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약간 공격적인 수치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승의 방향성 정도는 우리가 맞다고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만 달러 수치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ETF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국내 같은 경우는 ETF 투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승인될 가능성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ETF는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고 투자자분들이 결국에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가상자산에 노출할 수 있는 일종의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식 ETF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ETF도 결국에 직접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고 그리고 유동성을 제공하니까 기존 투자자분들은 어찌 보면 좀 더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고 그런데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제3자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에 제3자의 그러니까 제3자라는 건 ETF 운용사분들, 그러니까 이런 운용사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3자가 있다는 거. 그게 약간 단점 아니면 약간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면은 장점은 뭐냐면 이런 제3자도 없고 또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거래 측면에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제한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만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가상자산 투자가 좀 낯서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한다는 거에 대한 진입장벽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차이점, 장단점 등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장점과 단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인분 중에 진짜 한 일정 금액만큼, 그러니까 매월 초에 이제 월급이 들어오셨을 때, 그거를 이제 매월 초에 한 2021년부터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한 100% 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10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시고, 그런데 또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장기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언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신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적립식 투자랑 거치식 투자랑 차이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통으로 한 시기에 통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거치식이고, 적립식은 뭐 20만 원씩 뭐 나눠서 5개월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은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거치식 대비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사실은 손실은 그것보다는 좀 덜해지는 거니까요. 그런 적립식 투자의 장점을 조금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반감기 전후에 특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후에 변동성이 커지는데 뭔가 큰 금액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겁이 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뭔가 이런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런 걸 또 놓치시기도 아까우시니까 차라리 어떤 투자 방법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하셔라라고, 좀 근데 장기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매도 시점을 고려해 본다면? 매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그럼 당연히 매수해서 목표하신 수익률이 달성이 됐다, 그러면 소량만 조금씩 파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는 게 가상자산 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소량씩 좀 파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다만 이제 조정이 됐을 때는 그거를 약간 좀 전부 매도해서 손절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푹 내려앉았을 때 다른 분들께서 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좀 장기로 보시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조금 더 좀 소량을 더 사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매수 단가를 낮춰서 장기로 가져가는 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좀 그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 측면에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시총을 하는 게 조금 더 잘 맞고, 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격으로 보려면 사실은 수요 공급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리고 매크로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사실 가격만 예측하려면 이게 결국에 숫자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총으로 보고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딱 보고, 그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자산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바스켓으로 접근을 해서, 이 자산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1,000억 달러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걸 약간 조금 더해서 시총으로 매겼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인 평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가끔 이런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총에는 이게 좀 감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보고서에는 안 쓰지만 계산도 살짝 해서 그때 분석한 결과는 뭐 12만에서 13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 해볼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업계가 굉장히 신기한 게, 비트코인 예컨대 제가 뭐 비트코인을 보는 사람이다,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하는 사람이다, 뭐 이더리움을 보는 사람이다 했을 때 꼭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증권성이라거나 정책이라거나 뭐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좀 유명하고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약간 그런 얘기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주변 국가에선 증권 등록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DTCC가 뭐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정말 내내 파악하실 수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나 뭐 이런 ETF 자금 흐름 보시려면 코인쉐어스 같은 경우도 위클리로 자금 흐름표를 딱 보여주면서 아주 굉장히 블로그 형식으로 아주 짧게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트위터 같은 거 좀 유명한 분들 뭐 이런 거 참고하셔도 너무 좋고, 근데 다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진짜 유명하신 분들, 이 크립토 업계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측정이 아니라 조금 분석을 잘 하시는, 아까 뭐 에릭 발추나스, 뭐 ETF 승인 관련해서는 에릭 발추나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엘레노어 테렛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팔로우업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좀 업계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고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방송이라던가 매체에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주의해야 할 점은 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노력하는 게 이렇게 특히 1월 직후에 승인되자마자는 저희가 정말 상승폭이 컸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주요 종목 말고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는 자산인데 지금 뭔가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상승하는 분위기면 무조건적으로 진입한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항상 노력하고 노력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한 자산인데요. 이걸 잘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투자자여서 변동성을 좀 견딘다는 말은 결국에 이런 조정됐을 때 이걸 과연 내가 정말 손절하고 나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견뎌볼 거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절보다는 내려갔을 때 조금씩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자산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손해 봤을 때 조금씩 사는 거를 택하지만, 만약에 뭐 다른 정말 제가 정말 궁금해서 산 자산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딱 마진을 딱 세워놓고 그것보다 좀 내려가면 손절하는 식으로 좀 저도 그런 식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떨어졌어 어떡해 약간 이런 것보다는 이게 도대체 왜 떨어졌지? 이거 주요 종목이 떨어져서 같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얘 특유의 뭐 무슨 이슈가 있었나? 약간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폭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 변동폭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크게 변동을 했다 했을 때는 이게 주요 자산이라던가 나스닥이 좀 떨어졌나?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 자산이 뭔가 좀 주요 이슈가 있었나? 아니면 매도량이 많았나? 왜냐면 거래소에 들어가면은 어떤 시간별로 체결량이나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량이 뭐 많았나? 약간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적인 확신은 결국에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정말 잘 몰랐거든요. 정말 잘 몰랐는데 이게 결국에 괜찮은 소스를 자꾸 보고 좀 찾아보고 여러 전문가분들, 저보다 훨씬 나으신 전문가분들이 뭐 분석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된 게, 그래서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니면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 이런 주요 자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가상자산이라는 거 저도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게 된 게 결국에는 이 업계에 들어와서 뭔가 잘 알게 되고 좀 많이 접하게 되면서 저도 일단 확신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이더리움도 ETF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가격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이더리움이 요새 최근에 댕푼 업그레이드라고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월 14일 정도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격적인 어떤 상대적인 규모 면에서 이게 가격도 와닿지가 않고 근데 댕쿤 완료했는데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댕쿤 업그레이드로 확장성 개선이 됐고 실제로 롤업 그러니까 L2라는 애들의 수수료가 굉장히 크게 인하가 됐어요. 그거를 수치적으로 벌써 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일부 얘네를 받아들인 그 블롭이라는 그러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댕쿤 업그레이드로 데이터 저장 수단인 블롭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는데 이걸로 전환을 한 L2, 그러니까 롤업들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베이스 같은 롤업 같은 애들이 일부 문제를 겪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거 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얘기도 들고 가격도 안 오르고 이용자분들도 거기서 거기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약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 블록은 굉장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게 수수료 인하는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거를 좀 맞춰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단계지 이게 가격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뭔가 망하다거나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ETF 말씀하셨죠? 그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소폭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이 될 거냐 벌써 5월 23일이 마지막 기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콩이랑 또 다른 상황이니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낙관에서 지금 신중한 스탠스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비트코인 때랑 대비했을 때 SEC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때는 저희 생각해보면 사실 뭐 아크에 대해서 아크가 제출한 뭐 신청서를 SEC가 수정해라. 그래서 수정해서 제출했대더라. 그리고 블랙락의 현물 ETF가 DTCC라는 뭐 증권 예탁기관에 리스팅 됐대더라 하면서 뭔가 순서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 뉴스가 쫙쫙 나왔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월 23일이 벌써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아무런 뉴스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진행과 관련된 뉴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금 기한이 임박했는데 거절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또 최근에 SEC가 이더리움 가지고 증권성 판단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 그래서 조금 거절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게 높아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도 승인 가능성을 35%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같은 경우도 낙관에서 신중한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알트코인 섹터에서 핫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롤업, 댕쿤 업그레이드, 이더리움 현물 ETF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질문 받는 게 솔라나? 솔라나는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더리움 대비해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FTX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자산이고 그렇게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상승 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옛날에 강세장에서 가스비 상승 문제를 겪었다면 솔라나 역시도 지금 뭔가 네트워크 장애 문제를 최근에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기술적인 챌린지를 마주한 상황이고 분명히 솔라나는 2024년 뭐 기술 관련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뭔가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솔라나 뭐 봉크 같은 밈코인
뭐 NFT, 신규 거래소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러니까 뭔가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뭔가 더 큰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더리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좀 관심은 식었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댕쿤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였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롤업에서 수수료가 인하됐다. 분명히 인하됐다.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요즘에 솔라나도 관심 많은데 솔라나도 지금 현재 이더리움 과거 강세장과 비슷하게 기술적인 챌린지 받고 있다는 거. 결국에 이더리움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항상 빵 공장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작업이 복잡할 때 한 층에서만 하던 작업을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를 레이어 1, 레이어 2라고 하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방식을 롤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L1이라고 하면 L2 롤업 방식 그건데 이 롤업들이 이번 댕쿤 업그레이드로 뭔가 수수료가 굉장히 인하가 됐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투자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알트코인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비트코인과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려면 보통은 비트코인을 뭐 1세대다, 이더리움을 2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이더리움을 디지털 오일이라고 하는 비유를 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비트코인은 단순 거래가 가능한 거고 이더리움은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다 보니까 뭐 대출, 예금, 보험 이런 복잡한 거래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더리움은 새로운 금융 그리고 인터넷 혁명의 토대고 비트코인이 화폐 혁명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블록체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역시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산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향후,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애드가 될 수 있는 자산 후보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게 투자의 차이라기보다는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알트코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한테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약간 최대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을 이더리움을 사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금액을 제가 관심이 있는 알트코인으로 매수를 해서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약간 저는 만약에 1억이 있다면 그렇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자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느냐 보다는 그냥 두 자산의 특색이 다르고 차라리 1억이라는 바스켓 안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자산을 할당을 할 것 같다로 답변을 좀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에도 비트코인처럼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른 생태계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냐 그리고 얼만큼 이제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그게 얼마나 결속력 있게 더 유지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시면서 느낀 암호화폐의 미래와 가치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상자산은 진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뭐 AI와의 뭐 접목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핀테크, 뭐 기업과의 어떤 협업 뭐 이런 것도 앞으로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핀테크, 뭐 금융 인프라에 뭐 접목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가상자산의 어떤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전망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만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만 있는데도 거래량이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상당하고 지식 수준이나 이해도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또 저희 나라 시장의 어떤 가능성이 아닌가. 그래서 법인의 시장 참여가 허용이 되고 뭔가 적절한 법 규제만 마련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 결정이라던가 가상자산 시장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무엇보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장이나 하락장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시기보다 어떤 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